안녕하세요. 금요일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입니다. 바로 직전 시간에 이제 전세와 월세가 어떤 것인지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집계약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정과 주의할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초년생의 기준에 맞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경험, 사회초년생일 때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자, 전월세 계약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월세 50만 원까지, 나는 월세 6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돈도 없는데 더 좋은 집이 눈이 간다? 이 현타 와서 마상만 입지 마시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주시고 대신 의지는 생기죠. 내가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생기기는 합니다. 바라보지 못할 나무가 어딨어요. 아니 어느 정도 높이 봐야지 그 근처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거주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 통학 또는 통근 시간이 짧은 곳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 또는 회사 주변이 또 비싸요. 알죠? 하지만 시간이 돈이라는 거? 이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 줄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특히 걸을 수 있는 거리라면 교통비 아껴, 왔다 갔다 하는 체력도 아껴. 솔직히 택시도 타야 할 거 아니에요. 택시 왜 타요? 시간과 체력을 아끼려고 타는 거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통근거리가 가까운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조금 더 자는 게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자,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세를 잘 검색을 해보시고 본인의 기준을 세우고 후보를 이제 몇 가지를 정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목돈은 없는데 월세는 너무 비싸고 이 월세 비용이 너무 아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다음 영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그럼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중개업자와 만나기.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죠. 사실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정하면 이제 중개업자랑 만나야 되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이제 매물을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이 집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집 방금 나갔어요. 이거 보고 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매물 잘 안 나와. 오늘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 이런 비슷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데에 휘둘려서 바로 도장을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이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동안 제가 겪으면서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집주인의 편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복비는 누구한테서 받는다? 양쪽에서 받는다.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받아요. 집주인한테 더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쪽이 더 유리하게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업 윤리적인 문제예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헌데 아닌 분들도 그만큼 많으니까 이 중개하시는 분들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면서 이제 반말을 하시는 분들. 우리는 딱 봐도 어리고 굉장히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건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한테 반말을 하기가 좀 쉬워요. 이건 뭐 앞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반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저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고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부동산 업자라 하더라도 또 반말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세요. 원래 이 바닥은 그런 식으로 한다 라면서 이제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장 상사도 아닌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고 정말 아들, 딸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서 반말을 하시는 것과는 다른 느낌인 거 아시죠? 이 친근감을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보는 사람끼리 이제 반말을 하는 거는 저는 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죠. 무슨 친목도모 하려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냥 피하세요.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 치를 때 공부 서류 발급을 꺼리는 분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 돈을 냈으면 영수증도 당연히 끊어줘야죠. 심지어 대놓고 저희한테 현금 영수증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알긴 뭘 알아요.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생색을 내시는 분들. 계약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피하시고요. 계약 진행 중인 상황이면 그냥 좀 세게 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주인과의 협상을 잘 안 해주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약자는 세입자예요. 월세 조정, 방범창 설치라던가 등등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협상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나중에 그 부담과 비용을 다 세입자가 전가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서로 피곤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민망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요구를 해도 되는 걸까 라면서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고장난 곳은 없는지, 고쳐야 할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옵션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약 도장 찍은 이후부터는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중개인들도 많아요. 이런 식이면 그럼 차라리 집주인이랑 둘이 거래할래요. 중개인 잘못 만나면 피곤하고 나를 위해 해주는 게 별로 없네. 복비도 아낄 겸 다이렉트로 집주인이랑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중개인분이 계시는 이유는 거래를 성사를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매물에서 법적인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게 문제죠, 그게. 세입자는 그냥 진짜 을 중에 을이 되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껴줄 제3자가 아예 없으니까 집주인이 진짜 갑 중에 갑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집주인을 설득을 해주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상가 계약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5년을 계약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여기서 이것저것 해볼 생각으로 제가 5년을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인생은 변수가 가득한 거였어요. 제가 1년이 지나고 이제 이사를 할 계획이 생긴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 상가를 내놨는데 그 뒤로 2년 동안이 안 나갔어요. 당장 계약을 하고 싶다고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가렸거든요.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심지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서 거래하겠다고 하고 그걸 2년을 하더라고요. 물론 집주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세입자를 고를 권리는 있죠. 근데 저는 2년 동안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이사는 같이 영업도 안 하는 곳에 월세를 1년 동안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는 집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죠. 어차피 5년 계약을 했으니까 5년 동안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급하게 세입자를 구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냥 적당한 분 나타나면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본인 마이너스 통장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나 너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 나도 지금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달 몇백만 원씩 생으로 잃고 있는 저한테. 지금은 지난 얘기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표정만 웃고 있다, 표정만. 제가 손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주인이 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최대 5년까지 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중개인이 있었다면 계약 기간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줬다던가 아니면 집주인을 좀 더 설득을 해준다던가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었겠죠. 무튼 제가 어떤 진상을 부려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딱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감정 소모를 했다가는 그냥 나만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집주인도 저도 잘못한 게 없어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일인 거거든요.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둘 다 이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계약을 종료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냥 빨리 있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근데 계약 종료하자마자 2년 동안 안 구해지던 세입자가 금방 들어온 거 있죠? 그 집 여기까지. 이런 경험들을 일찍 겪어서인지 부동산 계약에 굉장히 신중해졌고 지금 있는 곳들의 임대인들과 이제 중개업자분들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 중개인과 집주인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만큼 세입자도 이제 지식인답게 매너 있게 집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진상을 부리지 말아야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다사다난한 경험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일반화를 하거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집 보러 다니기. 이제 집 보러 다닐 때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집주인이나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죠. 아유, 근데 그분들이 싫어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집인데 꼼꼼하게 보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눈치 봐가면서 티 안 나게 휴대폰으로 리스트를 적어놓거나 이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음은 이런 거예요. 아, 여기 베란다가 있네. 어머, 여기 채광이 굉장히 좋네요. 하면서 이제 채광 잘 되는 집이라고 기록을 해놓는다던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가서 뭐 곰팡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아,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서 그런지 벽에 뭐가 좀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녹음해서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집을 한두 개 보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뭐 여러 개 볼 거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꼭 해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완벽한 집은 없어요. 완벽하게 하려면 내가 집을 사서 싹 다 바꾸던지 해야지. 다 마음에 드는 집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베란다는 꼭 있어야 한다든지 채광만큼은 내가 포기를 못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체크리스트나 녹음을 통해서 기록을 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사실 실내일 수도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 살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미리 물어보시는 게 예의입니다. 집도 사실 여러 군데 살아봐야 알아요. 이 살다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부동산 경험이 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무엇을 봐야 할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고요. 또는 같이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좋은 매물을 발견을 했으면 계약 전 확인을 해야 할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입니다. 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이 얼마고 집주인이 누구고 이 집의 빚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빚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대출이죠.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집이 빚이 먼저 잡혀 있다면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이 금액을 먼저 가져가요. 예로 들면 4억짜리 집인데 빚이 3억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내가 전세를 2억을 주고 들어간다? 그럼 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게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3억 빚이 먼저 은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남은 돈으로 나의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되게 적게 있는 집을 구하는 게 만일을 대비해서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돈을 좀 갚은 거예요. 근데 돈을 갚는다고 해서 이렇게 3억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있는 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내가 실제로 돈을 많이 갚았는데 아직 반영이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어려운 말 나왔다. 진짜 별걸 다 알려준다, 그죠? 이제 3억이 빚인데 만약에 1억을 갚아서 2억이 남았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2억 너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2억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액 등기는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대출에 좀 깊이 있는 이야기긴 한데 내가 중간에 대출을 갚았지만 다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감액 등기를 해버리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다시 설정하고 뭐 감정 넣고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서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것 같다 싶으면은 감액 등기를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집의 면적, 층수, 용도, 호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세를 얻을 집의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는 서류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없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한 호수, 한 집에 이제 벽을 쳐서 두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2명한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서는 집이 하나로 나오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할 집의 호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의 세입자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별 문제는 없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계약이 다 끝나면 여러분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계약이 언제 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간혹 가다가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대출은 2단계에서 받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이제 은행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뭐든지 평화롭다가 문제만 생기면 전쟁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경매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때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 날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잔금과 이사를 무사히 치른 후에 우리는 이제 전입신고가 남았습니다.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거 넘어가면 과태료 나와요.
근데 전입신고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확정이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입력할 것도 많고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좀 절차가 오히려 더 번거롭더라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해요. 연말정산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와, 이사 한 번 하는데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죠. 맨날 우리 집 이사할 때면 그냥 집 나르는 거나 도와줬지 내 이름으로 직접 계약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해봐야 되고 어른들이랑 딜도 쳐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경각심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왜냐면 이왕이면 저 같은 시행착오는 겪으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아직도 부동산 계약은 무섭고 어렵거든요. 기간도 길고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기도 하고 이 집에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깐깐하되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집 계약에 꼭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